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레가 설날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귀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늘어나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평소보다 2배 또는 3배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요즘은 그런 극단적인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족들과 함께 고향 갈 때는 1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1시간을 저 혼자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11시간을 혼자 운전하냐면 성합차에 식구들이 가득 타고 있으니까 그냥 몇 명은 자고 몇 명은 떠들고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강릉으로서 내려가는데 한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걸려도 보통 때보다는 2배 시간이 걸리게 되죠.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형제들이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내려가고 누가 안 내려갈 거냐.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이미 그 후보에 가 있으니까 넷째 아들이 이번에 내려가라. 그리고 둘째인 저와 셋째인 저와 제가 둘째네요. 자꾸 이렇게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네. 둘째인 저하고 그리고 다섯째인 막내 이 둘은 그냥 후보와 대전에서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괜히 방역 당국의 눈치 보이면서 함께 모일 일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둘째, 넷째는 이번에 고향집에서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저하고 막내는 서울과 대전에서 참 명절에 집에 그냥 있는다는 게 참 지루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 이동할 겁니다. 분명히 이번 설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곳을 찾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보고서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행복한 삶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의 삶을 84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 연구 과정의 진행 과정과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가 일부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들이 50대 1 무렵에 중간 결과를 내어놓았는데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 배우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공부가 돈보다 값진 희망과 행복을 만든다라고 설파하는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그 후에 연구 대상자들이 8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50대 이후의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가에 대해서 47세 무렵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3월에 한 인터뷰에서 베일런트 박사는 성인 발달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배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일런트 박사의 글에 의하면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특히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65세까지 아주 다이나믹하고 충만한 삶을 산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93%는 어린 시절 형제 자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학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명절이면 너도 나도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가족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족을 만났다가 실망과 좌절로 돌아서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견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람이 서 있는 위치와 삶의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는 현실을 손안에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각에서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달라요. 현실을 손에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현실이 존재해 온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자녀들은 옛날은 옛날이지 지금과 같습니까? 라고 반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 없습니까? 가끔 일어나죠. 결국 견해 차이가 가족 사이에 갈등을 낳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험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험이나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현실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 차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오늘날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도 많이 했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땀도 많이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오늘의 젊은이들은 경박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며 땀 흘리는데 인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세월에 왜 쓸데없이 방황하느냐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반박하죠. 당신들이 살아온 세월은 고생은 됐지만 단순하고 순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험의 차이가 가족 사이의 갈등을 낳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로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부모와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문제가 집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가족주의라는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문제 해결을 가정 밖에서 찾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는 문제가 생길 때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이나 친구와 해결을 위해 먼저 의논합니다. 이것이 가족 사이에 갈등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견해 차이와 경험의 차이,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식 차이, 이 세 가지가 가족 사이에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가정과 사회는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성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일러줍니다. 화목을 이루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화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대화입니다. 인간은 대화하는 동물입니다. 대화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것을 대화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점은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속도가 빠르거나 단어를 잘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세찬 말을 하거나 음성을 높여서 상대방을 압도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점은 설명도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쾌하게 설명하면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대화가 아닙니다. 설명은 자기 주장을 상대방의 의견보다 돋보이게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게 해서 자기를 우월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을
수용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결코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번째 그 점은 설득도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이란 나의 논리와 언어의 힘으로 상대방의 논리와 언어의 힘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힘에 의한 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열린 마음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대화가 아니고 설명도 대화가 아니며 설득도 대화가 아닙니다. 모두 대화의 파트너인 너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대화란 무엇일까요? 참된 대화는 반응을 전제로 의식적인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보면은 대화는 최소한 세 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화를 시작하는 발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발신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어주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참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화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쌍방적인 교류를 전제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해서 친밀한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대화야말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을 이루는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참된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밥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집에서는 밥알이 튀어나온다고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못하게 한 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는 밥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 하면서도 하루에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묵던 호텔이 시 외곽지대에 있어서 어느 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집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있어요. 예배가 없어요. 모든 집이 그래요. 저녁 식사는 다 했은 것 같은데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TV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제가 가정들을 저녁에 쭉 둘러보니까 세상의 모든 집집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 그랬더니 가이드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퇴근 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집에 안 가면은, 늦게 가면은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녁은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먹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죠. 우리와 비교하면 부럽죠? 이 점에서 우리는 대화가 양쪽으로도 줄어들고 질적으로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주 대화하는 기회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모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화 대신에 잔소리가 섞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화가 없는 잔소리나 명령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에 이미 저울 때는 기울어졌습니다. 이 저울 때를 수평으로 잡아주지 않고서는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또래 집단과는 달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화의 저울 때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루엘 하우 박사는 이미 오래전에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위기를 경고하면서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비극을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서로가 상대방을 경계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 상태에서 상호 불신이 오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을 경계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두 번째 비극은 방치된 관계의 희생자는 죽어가는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깨어지고 포기되면 인격체로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세 번째 비극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로 인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격체가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독백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만 취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죽은 존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우 박사는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면 상대방을 경계하면서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방치된 관계의 희생자는 죽어가는 인격체가 되며 하나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우 박사는 대화로 생기는 열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새로운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의 의미를 소중하게 다루려고 노력함으로써 용기도 얻고 고통을 감당할 능력도 얻게 됩니다. 소심증은 용기에 삼킴을 당하고, 소극적인 방어 본능은 모험을 감행하는 힘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로 생기는 두 번째 열매는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 실망, 낙심, 그리고 갈등의 경험은 실패에서부터 혁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과 충족감을 찾게 합니다. 대화로 생기는 세 번째 열매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모이는 여러 사람이 느끼는 흥겨움과 기대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어느 정도 고독 가운데서 지내다가 인간관계라는 랑데부를 하게 되리라는 기대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지금까지 몸이 건조하게 보이던 생활이 새로운 모험의 계기가 됨을 알게 해줍니다. 대화는 이처럼 새로운 인격을 형성해주고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힘써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화의 부재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을 이루는 비결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설날에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만날 여러분에게 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